자, 어디까지 했더라? 모르겠어. 한번 써봐야겠다. 전에 우리가 4단원까지 하고 그 다음에 7단원은 그냥 넘어갔었지. 그치. 7단원도 다 했었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최대한 안 하는 쪽을 먼저 수업하면은 96쪽을 한번 볼까? 96쪽을부터 봅시다. 학교에서 이거 배웠어? 저희는 중간에 했어요. 아, 중간에 했어? 그러면은 일단 여기부터 봅시다. 자, 그러면 봅시다. 11단원 열부터인데 페이지는 96페이지.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게 뭐가 나와? 처음에 온도와 입자 운동이 나오는데 우리 전에 증발이나 확산할 때도 증발이나 확산은 왜 일어나 했었지 전에? 증발이나 확산은 왜 일어난다 했었지 그때? 얘네들은 뭐의 증거라고 그랬었어? 얘네들은 어떤 것의 증거라고 했었지? 입자 운동의 증거라고 했었잖아. 이런 입자들이 왜 움직이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은 뭐 때문이었어? 열 에너지 때문이었던 거지. 그죠? 그 열 에너지를 가짐으로 인해서 입자들이 진동을 하게 되고 또는 움직이게 되면서 증발이나 확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열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러면 우리는 그 열 에너지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거죠. 이 열 에너지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온도라는 개념으로 열 에너지를 정의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페이지 96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열. 우리가 전에 저 앞에서 증발이랑 확산을 봤었잖아. 그때 그 증발과 확산은 뭐 때문에? 입자 운동 때문에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런 입자 운동은 왜?
열 에너지 때문에 일어난다고 했었지. 근데 이 열 에너지 또 뭐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열 에너지로 인해서 입자들이 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측정하고 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과학자들이 온도라는 개념을 통해서 열 에너지를 측정을 하자. 우리가 그 열 에너지를 정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무엇이냐 책을 보시면 뭐로 나와 있어? 물체를 만졌을 때 느껴지는 물체의 차가운 정도는 따뜻한 정도는 상대적이다. 이처럼 차갑고 따뜻한 상대적인 정도를 측정해서 수치를 나타내는 것을 온도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온도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날씨 일기예보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뭐가 있어? 도시를 쓰는 섭씨 온도가 있고 또 절대 온도라는 것도 있고 또 화씨 온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섭씨 온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온도인데 물이 어는 온도를 이거는 0도씨라고 정의를 합니다. 0도씨라고 정의를 하고 그리고 물이 끓는 온도를 100도씨라고 정한 다음에 그 사이를 100등분을 해서 나타내는 게 섭씨 온도입니다. 이해됩니까? 그에 반해서 화씨 온도는 보통 미국에서 많이 쓰거든요. 유럽이나 그쪽에서 걔네들은 32 화씨를 물을 어는 정도라고 정합니다. 그리고 물이 끓는 점을 212도 화씨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180등분 해서 나타내는 게 화씨 온도라고 표현합니다. 이해됩니까? 절대 온도는 그건 무엇이냐? 그냥 섭씨 온도에서 273을 더해준 다음에 K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 온도라는 것은 섭씨 온도에서 273을 더한 것이다.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하냐면 얘는 켈빈이라고 있습니다. 켈빈. 그래서 만약에 지금 방 온도 여기가 25도씨다 하면 몇 켈빈인가? 298 켈빈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보시면은 섭씨 온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온도로 단위는 섭씨를 사용한다. 일기압에서 물의 어느 점을 0도씨, 끓는 점을 100도씨라고 정할 때 그 사이를 100등분한 온도를 섭씨 온도라 정의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절대 온도는 무엇이냐? 국제 단위계에서 사용하는 단위로서 단위는 켈빈을 사용한다. 물질을 이루는 입자의 운동의 활발한 정도를 수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입자 운동의 활발한 정도는 뭐야? 당연히 열 에너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관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과학에서는 마이너스 273도씨를 0켈빈이라 정의를 한다. 그래서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해서 표현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를 보시면 뭐라 되어 있어? 0켈빈을 절대 온도라고 한다. 입자 운동이 0이 되는 온도이기 때문에 온도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도가 높아지면 어디까지 높아질 수 있을까? 온도에서요 상한은 없습니다.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아래에서는 끝이 존재합니다. 여기가 어딘가요? 0켈빈이라고 사람들이 정의를 한 겁니다. 이게 온도라는 걸 계속 뭐라고 그랬어? 우리가? 온도를 어떻게, 왜 만들었다고? 열 에너지를 측정하려고. 그래서 만약에 모든 입자들이 어떤 상태에서 모든 입자들이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열 에너지가 0이야. 그러면은 당연히 0켈빈이겠지. 근데 여기서보다 더 낮은 열 에너지를 가질 수 있을까? 전혀 입자들이 진동하지 않는 상태보다 없겠죠. 그래서 그 상태를 우리 0켈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것보다 온도가 더 낮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온도에서는 하는 있지만 상하는 없다는 거. 그래서 가장 추워봤자 몇 도밖에 안 되는 거야? 273도씨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태양이 막 타는 온도는 막 몇 천만 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에 반해서 하하는 마이너스 273도로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절대 온도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그 아래를 보시면 온도의 측정이 나오는데 물체의 온도는 온도계를 사용하여 측정하며 온도계는 쓰임새에 따라서 알코올 온도, 수온 온도계, 실내 온도계, 적외선 온도계, 여러 상카메라 등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흔히 그냥 어디 걸려있는 온도계를 하면 보통 알코올 온도계입니다. 옛날에는 수온 온도계를 많이 썼었는데 수온 온도계 깨지면은 수온이 나오는데 그 수온이 굉장히 몸에 안 좋아서 대부분 요즘에는 알코올 온도계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를 보시면 온도와 입자 운동이 나오는데 우리 입자 운동은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그걸 간단하게만 보고 가면 온도와 입자 운동을 보시면 그래서 고체가 나오고 액체, 기체가 나오는데 당연히 고체는 규칙적으로 입자가 배열되어 있고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체에서는 뭐만 가능해? 진동 운동만 가능하다. 액체는 비교적 자유롭게 운동한다. 비교적 자유롭고 기체는 매우 활발하게 매우 자유롭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내용은 다 했었죠? 그래서 알고 있고 그 아래를 보면 온도와 입자 운동 예를 들어 그냥 확산이나 증발을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둘 다 입자 운동이니까. 그래서 물체의 온도는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를 나타내며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은 온도가 낮으면 둔하고 온도가 높으면 활발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를 보면 아래는 어떤 현상이야? 잉크가 퍼지는 현상은? 잉크가 퍼지는 현상은 무슨 현상이야? 확산이죠. 확산은 또 뭐야? 확산은 입자 운동이니까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잘 퍼지겠죠. 그래서 온도가 낮은 물체는 입자의 운동이 둔하다. 그래서 천천히 확산이 되는 거고 뜨거운 물에서는 물의 온도가 높으니까는 입자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잉크가 더 빠르게 퍼진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아래 더 알아보기를 보시면 입자의 운동 상태의 변화에 따른 온도 변화를 보면 물체를 직접 가열해서 직접적으로 온도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물체를 두드리거나 튕기는 등 물체에 자극을 주는 경우에도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온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입자들이 어때야 된다고? 운동을 하거나 진동을 하면은 뭐가 높아지는 거야? 온도, 즉 열 에너지 온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그냥 진짜로 어마어마한 열을 가해줘서 막 불을 떼어줘서 얘네들이 열 에너지를 높이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가 얘를 진짜 때리면 손으로 때려도 온도가 올라가기는 올라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냥 손으로 때리면은 당연히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보기는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왼쪽 그림을 보면은 보온병을 흔들어서 물의 온도를 높이기 같은 것들이 사실상 가능합니다. 그러나 좀 열심히 많이 흔드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냥 직접적으로 힘을 가해주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열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제 열이 무엇이냐? 여러분 뭐라 나와있어?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했을 때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온도로 이동하는 열 에너지를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온도를 그냥 T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라지 T로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뭐? 에너지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에너지 단위는 뭐로 썼지? 뭐 중력 위치 에너지나 운동 에너지 단위를 다 어떻게 썼지? 그거는 힘. 얘는 J줄을 썼었죠. 그죠? 그래서 줄이라는 단위를 여기서도 똑같이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열량은 무엇이냐? 열량은 온도가 다른 두 물체에서 이동한 열의 양이다. 한마디로 얘는 그냥 열량 말 그대로 뭐야? 열의 양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단위는 뭐로 써? 칼로리를 씁니다. 사실 근데 얘와 얘는 같은 겁니다. 같은 거. 우리 1칼로리는 얼마인 거야? 약 4.184 줄입니다. 줄. 아시겠죠? 우리 보통 칼로리는 어디에 많이 써? 칼로리는 어디서 많이 왔어? 밥 먹을 때. 음식에 관한 그것들도 열량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거기서 말하는 열량이 열의 양입니다.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를 하고 나머지 것들을 그 영양분들을 흡수해서 그 물질을 태워 쓰잖아요. 그때 발생하는 그런 열들을 총 에너지 양들을 우리가 이렇게 음식에서도 칼로리라고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을 그 아래를 보시면 3번을 보시면 뭐가 나와? 열이 이동하는 방법에 얘가 나오죠. 열의 전달 방법. 첫 번째는 전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대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복사가 있습니다. 전도.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뭐 라면을 끓여 먹어요? 라면이야? 걷다가 숟가락을 꽂고 오랫동안 놔둔 다음에 저 숟가락 먹으면 뜨겁습니까? 안 뜨겁습니까? 뜨겁죠? 이렇게 열이 이게 직접 닿아서 직접 접촉해서 열이 전달되는 걸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열이 이동하는 방식을. 대류는 또 무엇일까? 우리 어떤 방 안에서 난로를 켭니다. 난로를. 그러면 어때? 전체가 다 따뜻해지죠. 방 안이. 왜 따뜻해져? 이 안에 있는 공기 입자들이 이 주변에 있는 공기 입자들은 어떨까? 난로 있는 애들은 따뜻해지겠죠. 얘네들은 밀도가 낮아져요. 그러면 얘네들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비교적 차가웠던 입자들은 어떻게?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입자들이 계속해서 순환해서 직접적으로 이동하면서 열이 전달되는 걸 우리가 대류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복사는 무엇이냐?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에서 우리가 지구가 있잖아. 태양빛을 쬐면 어때? 따뜻하죠? 왜 따뜻할까? 태양에서 복사된 빛이 직접적으로 전달이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우주는 거의 어때? 빈 공간이죠. 거의 공간이 없으니 빈 공간이니까는 뭐 전도 같은 경우에는 두 물체가 전도는 어떻게 전도가 되는 거냐면 내가 만약 온도가 높고 내가 온도가 낮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입자 운동에 얘네들은 어때? 이 입자들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겠죠. 그에 비해서 이 오른쪽은 어떨까? 좀 천천히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이 맞닿으면 어때? 여기 있는 입자들이 이 오른쪽 입자를 더 충돌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점점 여기는 점점 이 속도가 느려지고 여기는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직접적으로 닿으면 거기 사이에 입자들 사이에서 열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책을 한번 보시면 열이 전달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온도가 서로 다를 경우 열이 이동하는 방법에도 전도, 대류, 복사가 있으며 대체로 열이 이동할 때는 두세 가지 방법이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이 충돌하면서 입자의 운동이 서로 이웃한 입자들에게 차례로 전달되어 열이 이동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주로 고체에서 많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 추운 날 나무 의자보다 금속 의자에 앉을 때 더 차갑게 느낀다라는 겁니다. 얘는 왜 그러냐? 실제로 금속이 더 차갑다기보다 온도가 똑같아도 우리는 금속이 더 차갑게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금속은 어때? 열이 더 잘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열을 이런 차가운 금속 의자가 우리 열을 더 빠르게 뺏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차갑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얘는 뜨거운 국에 담긴 금속 숟가락 전체가 점점 뜨거워진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전기장판 위에 있으면 열이 우리 몸으로 이동해서 따뜻해진다라는 겁니다. 전기장판에 있으면 전기장판과 내 몸이 맞닿아 있으니까 실제로 접촉하고 있으니까는 따뜻해지는 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류는 어떤 방식이냐? 물질을 이루는 입자가 직접 이동하면서 열이 이동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입자들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 일어나? 기체나 액체에서 일어나겠죠. 왜냐면 고체에서는 어때?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 있냐? 그래서 에어컨은 위쪽에 난로는 아래쪽에 설치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니까는 난로를 위에다 설치하면 따뜻한 공기는 계속 위로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난방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에어컨을 또 아래다 설치하면은 차가운 공기는 항상 아래 깔리기 때문에 차가운 공기가 계속 아래에서 공급되면은 냉방이 잘 안 되겠죠? 왜냐면 전체적으로 우리는 시원해져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에어컨은 위쪽에, 난로는 아래쪽에 설치하면 좀 더 효율적인 난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를 보시면 주전자 물을 넣고 아래쪽만 가려도 물이 골고루 데워진다. 뭐 주전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뭐 라면을 끓일 때도 당연히 불은 어디 있어? 아래만 있잖아요. 근데도 어때? 전체적으로 딱 뜨거워지잖아. 그 이유가 아래에 있는 부분에서의 액체는 뜨거워져서 위로 올라가고 비교적 위에 있는 차가운 액체들은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거를 보면 무엇이 있냐? 지구에서는 기상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좀 복잡하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아래 세 번째 거를 보시면 무엇이 있냐? 전도나 대류와 달리 열이 다른 물질을 거치지 않고 물질에 이루는 입자의 운동 없이 직접적으로 이동하는 방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는 뭐가 있어? 태양의 열이 진공의 우주 공간을 지나서 지구로 전달된다라는 것이겠고, 또 그늘진 것보다 햇볕 아래가 더 따뜻하다. 이것도 뭐 위에 거랑 똑같은 예일 것 같고요. 그리고 난로에 가까이 있으면 등보다 얼굴이나 손이 더 따뜻함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이런 불에 의한 것도 복사에 의한 열 전달 방식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이제 그래서 나오는 게 뭐가 나와? 효율적인 냉난방이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냉방을 할 때, 두 번째는 난방을 할 텐데 우리는 냉방을 할 때만 좀 볼게요. 그러면 냉방기에서 나오는 차가운 공기는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따뜻한 공기는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방 전체가 시원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보시면 그 주황색 글씨로 차가운 공기는 공기 입자에 둔해지면서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서 밀도가 크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거를 보시면 단열인데, 잠시만. 단열이 나오는데, 그래서 단열이 뭐야? 단열이 뭡니까? 단열. 끈을 단자거든요? 그냥 한자어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단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열 전달을 막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열 전달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다고? 전도? 대류? 복사가 있었다고. 그죠? 그러면 단열을 하고 싶으면 어때야 되는 거야? 얘네 세 개를 모두 막아야 단열이 잘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보통 보온병이 나옵니다. 보온병이. 우리가 보온병을 왜 써? 차가운 거를 차갑게 유지하거나 따뜻한 거를 따뜻하게 유지하고 싶어서 보온병을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온병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단열을 하는 게, 막에는 어떻게 단열을 합니까? 고무로 되어 있어서 전도에 의한 열을 막아줍니다. 얘는 전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중벽은 무엇을 뜻하냐? 원래 보온병이 있으면은 우리는 그냥 하나의 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이에다가 이 사이 공간을 진공을 만들어줍니다. 진공으로. 그러면 뭐가 안 일어날까? 전도도 안 일어나고 입자들이 애초에 없으니까는 대류도 안 일어나겠죠. 대류는 뭐라 그랬어? 입자가 직접 이동하면서 열이 전달된다고 했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제는 또 뭐가 있어? 은도금을 합니다. 여기 안에 있는 벽면들을 은으로 도금을 해줍니다. 도금. 은도금이 뭔지 아세요? 어떠한 뭐 물체가 있어요? 뭐 핸드폰이 있어. 핸드폰을 만약 은도금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어떤 용액에 넣어서 전기를 잘 가게 되면은 이 표면이 은으로 딱 둘러싸이는 거예요. 전체가. 이런 거를 우리가 도금한다라고 하거든요. 금속을 전체를 씌운다는 것을. 그래서 요 벽면들을 은도금을 해줍니다. 은도금을. 그러면은
복사가 차단이 된다고 합니다. 복사가. 그래서 보온병은 마개를 통해서 전도도 막아주고 이중벽을 통해서 전도 막고 대류를 막아주고 은도금을 통해서 복사 에너지를 막아서 최대한 단열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대한 열 전달을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100% 될까요? 100%는 안 되겠죠. 조금이라도 빠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온병에다가 뭐 아무리 뜨거운 걸 넣어서 오랜 시간 있으면 당연히 미지근해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마개, 은도금, 벽면, 이중벽 다 설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중창. 우리 옛날 건물들은 그냥 창문이 있으면 창문을 우리가 옆에서 봤다고 했을 때 그냥 옛날에는 그냥 유리 하나만 이렇게 창문을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뭐가 일어나? 전도 일어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전도란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유리를 2개를 놓습니다. 그러면은 전도가 되더라도 몇 개가 통과돼야 돼? 유리창 2개를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류는 요 안에서 어때? 만약 여기를 진공으로 만들어두거든, 진공을. 그럼 어때? 여기 안에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그 집에 열기를 조금이라도 더 보온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중창 유리를 쓰게 되면. 그래서 전도에 의한 열 이동을 막아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스박스는 무엇이냐? 플라스틱을 만든 아이스박스의 벽의 가운데가 비어있는 이중벽 구조로서 전도와 대류에 의한 열 이동을 막는다라는 겁니다. 방한복은 공기층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솜털을 넣어서 열의 전도를 막으며 열이 잘 전달되지 않는 소재의 섬유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 생각하는 패딩, 롱패딩이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 안에는 솜을 많이 넣어서 열의 전도를 최대한 줄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열 벽지. 표면 벽지 내부에 단열재를 추가해서 외부로부터 열의 이동을 막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열을 높여서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한 주택이 뭐라고 되어 있어? 아래 패시브 하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에 살면 좀 전기세가 좀 덜 들겠죠? 그래서 보시면 옥상에는 지붕에 풀이 자라게 해서 풀과 흙에 있는 물이 증발을 하면서 열을 흡수해 실내 온도를 낮춰준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창문. 2중 또는 3중 유리창을 이용해서 단열 효과를 높이고 외부 차양을 이용해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햇빛의 양을 조절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벽은 일반 주택에서 사용하는 단열재보다 좀 더 두꺼운 단열재를 사용한다라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를 보시면 생활 속의 과학, 조상들의 지혜를 담은 한옥이 나와 있는데 위에는 뭐가 나와 있어? 지붕은 사방이 C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빗물이 빨리 흘러내리고 눈이 높이 쌓이지 않는다. 또한 처마, 태양의 고도에 따라서 집 안에 들어오는 햇빛의 양을 조절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름에는 어때? 여름엔 덥죠? 그죠? 그러면 햇빛이 들어오는 게 좋아, 안 들어오는 게 좋아? 안 들어오는 게 좋잖아요. 보통 여름에 태양 고도는 좀 높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붕이 있으면은 그러면 빛이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서 좋겠죠? 우리 시원한 게 좋으니까. 그러면서 겨울은 어때? 춥죠? 그리고 그때는 태양 고도가 낮아요. 그러면 그때 어때? 그때는 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도록, 조금이라도 더 시원하도록 이렇게 지붕을 설계를 한 겁니다. 옛날 사람들이. 그리고 벽은 어때? 짚을 섞은 진흙을 두껍게 쌓아 만들어 여름에는 습기를 잘 흡수하고 열이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라는 거고요. 온돌은 아궁이에 불을 피워 방바닥 아래의 구멍을 통해서 열이 전달하는 방식으로 방을 따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온돌과 같은 방식을 통해서 보일러를 쓰는 거죠. 우리 보일러는 어떤 형식이냐면 우리 집에서 보일러를 틀잖아요, 겨울에. 그게 어떤 원리냐면은 집이 있으면 이 아래 바닥 아래에다가 여러 가지 이렇게 호스 같은 걸 넣거든요. 물이 지나갈 수 있는. 그래서 보일러가 이렇게 있으면은 보일러에서 우리가 그냥 뭐 돌려가지고 온도 조절하는 그거 말고도 보일러 탱크가 있거든요. 거기서 물을 끓입니다. 물을 끓여서 이 바닥에다가 흘려보내줘요. 그럼 어때? 바닥이 따뜻해지겠죠. 따뜻한 물을 이렇게 돌리니까. 그럼 그거와 이 온돌의 온도가 굉장히 비슷하죠. 온도는 뭐야? 여기 아궁이가 있으면은
여기서 불을 떼면은 요 뜨거운 에너지가 방 바닥을 거쳐서 지나가면서 따뜻하게 데우는 거죠. 그래서 어딜 데우는 거야? 주로 방 바닥을 데우는 거죠. 그죠? 이러면 어때? 좀 더 효율적인 난방을 할 수 있다고 했었지. 따뜻하게 할 때는 아래쪽을 따뜻하게 하는 게. 그에 반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일러가 없어요. 이렇게 보일러가 안 되어 있고 그냥 얘네들은 아래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런 난로 같은 걸 썼습니다. 벽난로라든가 아니라면 뭐 다른 공기를 따뜻하게 해주는 이런 것들을 썼는데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서양의 이런 난방 방식보다도 우리가 좀 더 난방은 좀 더 잘 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상들이 지혜를 담아 한옥을 만들었었고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우리가 차용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에 나오는 거는 뭐가 나와? 열평형이 나오죠. 열평형. 이제 이런 열에 관해 다루는 학문을 우리가 열역학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열역학에도 법칙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만족한다. 그래서 0법칙, 1법칙, 2법칙, 3법칙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뭔지 정확히 다루지 않겠지만은 열평형에 관한 이야기가 제0법칙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무엇이냐? A와 B가 열평형 상태에 있고 B와 C가 열평형 상태에 있다면 A와 C가 열평형 상태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열평 상태가 무엇이냐를 한번 보시면 뭐라 나와 있어? 열평형 상태란 온도가 서로 다른 두 물체를 접촉했을 때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하여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는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 물체가 온도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 말인 거야? A와 B의 온도가 같고 B와 C의 온도가 같으면 즉 A와 C도 온도가 같다. 요 소리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열평형 상태는 즉 열역학 제0법칙을 뜻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래 거를 보시면은 아래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그래프. 처음에 온도가 높은 물체는 여기 있었고 X축은 시간 그리고 온도가 낮은 물체는 여기를 T1 여기 T2라고 합시다. 이런 상태가 있었는데 얘네들의 물체가 어때? 접촉을 하게 되면은 온도 얘는 점점 내려가겠죠. 그리고 얘는 점점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다 어느 순간에 딱 같아지는 순간 있으면 그 상태는 어때? 그 이후로는 온도가 일정하게 똑같이 유지되겠죠. 그죠? 둘이 서로 가진 에너지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런 상태로 에너지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니지. 온도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이동한 열량과 얘가 여기서 빼앗은 열량은 어떠겠어? 당연히 같겠죠? 왜냐면은 두 개의 시스템이 있을 때 얘네들이 얘는 높고 낮았는데 나중에 얘네들이 온도가 같아졌대.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이동한 열과 여기서 이동한 열이 당연히 같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야 당연히 열평형 상태에 이룰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외부와의 열 출입을 무시하면 어때? 온도가 높은 물체가 잃은 열량과 온도가 낮은 물체가 얻은 열량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열평형 상태의 이용이 무엇이 있냐? 음식을 냉장고에 넣어 차갑게 보관한다. 온도계는 물체와 접촉해서 물체의 온도를 측정한다. 생선을 차가운 얼음 위에 두어 신선한 상태를 유지한다. 등등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뒤에를 한번 보시고요. 우리는 그 뒤에 비열과 열 팽창으로 넘어갑시다. 여기까지 우리가 열과 열 평형 상태 그리고 열의 전달 방법 등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 나오냐? 이제 비열과 열팽창이 나옵니다. 비열이 무엇이냐? 우리 속력은 어떻게 정의했었죠? 속력? 속력 우리 어떻게 정의했었지? 얘는 10초 동안 5m로 간대. 50m로 간대. B는 12초 동안 72m로 간대. 그런데 누가 더 빨라? B가 어떻게 왜 더 빨라? 1초에 들어가셨어요. 그죠? 우리 어떻게 비교해? 1초 동안 비교를 하잖아. 1초 동안 얼마나 이동했냐? 그게 뭐야? 속력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주는 거야? 이 거리를 뭐로 나눠줘? 시간 나눠줘서 얘는 뭐야? 6m per sec가 되는 거고 얘는 5m per sec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얘와 얘가 누가 더 빠른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는 거야? 이동하는 거리를 누구로? 1초로 고정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A라는 B, 이번엔 두 개의 물체가 있습니다. 두 물체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뭐 100줄만큼의 열을 가했더니 10도씨가 올랐고 여기서는 110줄을 줬더니 뭐 한 13도가 올랐다고 해봐. 그럼 얘네들을 이제 누가 더 에너지를 더 잘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를 우리가 비교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는 어때? 얘는 1도 높이기 위해서는 몇 도가 필요해? 10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줄 퍼 도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얘는 13분의 110줄 퍼 도시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우리가 13도 올릴 때 이만큼 된 거니까는 1도를 기준으로 보면은 얘를 나눠줘야지. 그죠?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A. A가 더 큰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누가 더 열을 가해주면 더 온도가 더 잘 변하느냐. 이거를 비교하고 싶어서 우리가 뭘 쓰는 거야? 비열을 쓰는 겁니다. 여기서 구한 게 뭐야? 이게 비열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비열을 어떻게 하는 거야? 1도씨를 어떤 물체의 1도씨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비열이라는 것은. 그래서 비열을 보시면은 그 중에서도 단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여기서 어떻게 정의를 해준다고? 1kg의 온도를 1도씨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비열이다 라고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위로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 또는 줄 퍼 킬로그램 도시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열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고유한값을 가지므로 물질을 구별하는 특성이 됩니다. 그래서 비열이 크면 클수록 온도를 높이는데 더 많은 열량이 필요하므로 온도가 더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철과 나무가 있어요. 누가 더 비열이 클까? 우리 만약에 너가 여기서 뭐 한 10도만큼의 열을 준다고 해봐요. 10줄만큼은 얘도 한 10줄만큼 준다고 해봐. 그러면 누가 더 그냥 이걸 생각하면 누가 더 빨리 뜨거워지느냐를 생각하면 돼. 이해돼요? 나무에다가 뭐 따뜻하게 한다고 불을 태우시면 안 되고 아시겠죠? 뜨겁게 열을 가해준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핫팩을 댄다고 해봐봐. 핫팩을 철과 나무에다가 핫팩을 대고 이 반대쪽에다가 손을 댄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누가 더 뜨거워질까? 철이 더 뜨겁겠죠. 그러면 얘가 에너지가 어떤가 더 잘 전달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1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어떤 거야? 작은 거죠. 왜냐면 온도가 올리기 쉬우니까. 그에 반해 얘는 어때? 1도를 올리기에는 어때?
에너지가 많이 들죠. 그럼 뭐가 큰 거야? 비열이 큰 거죠. 얘는 비열이 크고 얘는 비열이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항상 이 기준은 뭔가 1도씨를 올리는데 얼마만큼의 필요하냐. 그게 비열의 정의입니다. 정의이자 끝입니다. 그래서 물의 비열, 물은 다른 물질에 비해서 비열이 매우 커서 같은 열량은 가하더라도 온도 변화가 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량을 어떻게 표현하냐? Q라는 것은 C 곱하기 M 곱하기 T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비열은 또 단위 질량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위 질량이란 말은 뭐 그냥 1kg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1kg. 그래서 비열을 뭐라 그랬어? 어떤 물체를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1kg 기준으로 했을 때 생각한 거잖아. 그죠? 그러면 어때? 온도의 변화도 곱해주고 질량도 곱해주면은 필요한 에너지가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Q는 어떻게 표현한다? CMT라고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얘는 뭐 시멘트라고 외우셔도 되고요. 아무튼 그래서 Q는 CMT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뭐 크게 필요 없고 그냥 저 정도의 식만 외우시면은 뭐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래 것을 보시면 뭐가 나와? 아래 두 개의 이해가 나오면 비열과 온도의 관계. 이 식을 보세요. 이 식을 봤을 때 비열과 온도의 관계. 만약에 같은 열량입니다. 같은 열량이면은 같은 열 에너지를 가했을 때 온도가 잘 변하면, 온도가 크게 변하면 비열은 어떤 거야? 큰 거죠. 얘는 고정이니까. 그래서 얘가 고정이고 얘가 작으면 어때? C는 큰 거죠. 그래서 비열이 큰 물체는 온도 변화가 작은 거고 비열이 작은 물체는 온도 변화가 큰 겁니다. 그래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걸 보면 어때? 온도와 질량의 관계. 만약에 똑같이 Q는 고정입니다. Q는 고정. 고정이라고 생각해보면 얘 T도 고정이야. 그러면 만약에 질량이 커지면 C는 어때죠? 이걸 이렇게 보지 말고 그러면 비열은 우리가 일정하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질량이 커지면은 가해줘야 되는 열 에너지는 어때죠? 커지겠죠. 그럼 질량이 작아지면 Q도 작아지겠죠, 당연히. 우리가 어떠한 철이 있어요. 이런 철이 있는데 요만큼 철과 아주 큰 철이 있을 때 당연히 1도씨로 올리고 싶으면 누가 더 크게 써, 에너지가? 얘가 내가 더 크겠죠. 그래서 뭐 이런 당연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같은 에너지를 가했어. 그럼 온도 변화는 누가 더 클까? 이 식을 생각해봐. Q를 똑같은 애를 가했어. 얘네 둘한테. 그럼 얘는 어떤 질량이 더? 그죠? 그럼 얘는 당연히 똑같을 거고. 그럼 T는 어때야 돼? 작아야겠죠. 얘는 T가 크겠죠. 온도 변화가.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를 보시면 비열에 의한 현상은 뭐가 있어? 해안 지역에서 낮에는 해풍이 불고 밤에는 육풍이 분다라는 건데 해풍, 육풍 수업 했습니까? 성쌤이랑? 안 했어요? 간단하게 보시면 여기는 땅이고 여기는 바다라고 해봅시다. 낮에는 어때? 해가 뜨겁죠? 그러면은 물이 빨리 가야 될까? 땅이 빨리 가야 될까? 땅이 더 빨리 가열이 됩니다. 여기에서 더 빨리 가열되면 여기 있던 공기들 어떨까?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때 이제? 비었잖아. 비었으면 어때? 다른 공기가 들어와야 돼요, 주변에서. 그러면 여기서 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래서 물 쪽에서 어디로? 바다 쪽으로, 땅 쪽으로 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름을 뭐라 부르는 거야? 우리가 해풍이라 부르는 겁니다.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분다 해서. 아시겠죠? 그에 비해 밤에는 어떠냐? 밤에는 이제 해가 있어 없어? 해가 없잖아요. 이제 밤에서는. 그죠? 그러면은 여기는 어때? 이제 뭐 엄청 뜨거운 낮에는 뭐 얘네들 온도가 같아졌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죠? 그럼 그때부터 이제 해가 없어지니까 어때? 점점 땅이랑 바닥이 물이랑 바다가 식겠죠.
그러면 누가 더 빨리 식어? 땅이 더 빨리 식죠? 그러면 이번에 보시면 누가 더 온도가 더 높은 거야? 바다, 물 쪽의 온도가 더 높죠? 그럼 여기 있던 공기가 어때?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여기 있던 공기가 일로 와서 채워져야 되니까는 이번엔 무슨 바람이 부는 거야? 이번에는 육풍이 부는 거야, 육풍이. 땅 쪽에서, 육지 쪽에서 바람이 분다 해서 육풍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도 뭐가 관련되어 있는 거야? 땅과 물이 얼마나 빨리 가열되고 빨리 식느냐에 관한 거니까 뭐? 얘는 비열에 관한 예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해풍과 육풍 모두 비열에 관한 현상이고, 두 번째, 해안지방이 내륙지방보다 일교차가 크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해안지방에는 뭐가 있어? 물이 있으니까 걔네들이 좀 더 예열 에너지를 좀 더 많이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륙지방이 뭔지 아세요? 해안지방이 뭔지 아세요? 그냥 주변에 바다가 있으면 해안지방이고요. 주변에 바다, 물 같은 게 아예 없다. 그냥 우리나라 대충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요런 쪽이 해안지방이고, 요 안에 주변에 바다가 없는 부분을 우리가 내륙지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런 해안지역들은 어때? 주변에 바다가 있잖아요. 바다가 있으면 비교적 일교차가 적겠죠. 그죠? 근데 요 안에서는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가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는 일교차가 비교적 크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외부 온도 변화에도 사람의 체온은 유지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에서도 우리가 뭐라 그랬어? 물의 비율은 굉장히 크다고 말했죠. 그래서 우리 사람 몸의 몇 퍼센트? 약 70%는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물들이 에너지를 좀 더 많이 저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온은 좀 더 비교적 쉽게 저장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몸이 만약에 철 같은 걸로 바뀐다 그러면은 우리는 만약에 금방 죽을 겁니다. 아시겠죠? 왜냐면은 금방 온도 변화가 달라질 거니까. 그래서 비열의 이용을 보시면, 비열이 큰 물을 이용하는 얘는 난방용 보일러, 찜질팩 속의 물, 자동차의 냉각수 등이 있고, 비열이 큰 예로는 뚝배기는 금속 냄비보다 비열이 커서 음식을 데우는데 오래 걸리지만 쉽게 식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음식을 뜨겁게 오랫동안 먹고 싶으면 뚝배기에다가 음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열팽창이 나오는데, 열팽창이 뭐라 되어 있어? 물체에 열을 가할 때 물체의 길이, 넓이 또는 부피가 증가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열팽창이라는 것은 왜 일어나냐? 만약에 뭐 어떠한 상태를 봅시다. 어떤 입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물질인데 입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상태는 온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예요. 여기서 온도를 높여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얘네들이 좀 더 어떻게 움직이겠어? 각각의 입자들이 더 활발하게 많이 움직이겠죠. 그러면 어때? 얘네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가만히 있었는데, 처음에는 막 온도 높아지면 막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은 얘네들 사이에 평균적인 거리가 더 어때질까? 더 아예 멀어지겠지. 왜냐면 얘네들이 더 충돌할 수는 없어. 얘네들이 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얘네들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니까는 비교적 멀리 떨어집니다. 아까 전보다. 이런 식으로. 얘네도 좀 더 움직입니다. 그래서 모든 입자들이, 각각의 입자들은 조금씩 움직이는데, 그런 이런 입자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물질의 길이가 길어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온도 변화가 크면 클수록 얘네들의 각각 거리는 각각이 더 멀어지니까는 최종적인 열팽창의 정도가 더 클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도 열팽창 정도가 다릅니다. 이건 뭐 당연하겠죠? 물질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고체의 열팽창은 무엇이냐? 열에 의해서 고체의 길이 또는 부피가 증가하는 현상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이메탈이 있습니다. 바이메탈. 바이메탈이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 말을 보면은 BI를 쓰고 메탈은 여기 들어있고 있는 메탈이거든요.
by. 여기서 by라는 의미는 두 개라는 뜻입니다. 두 개. 아시겠죠? by 또는 뭐 die 이런 말들이 다 두 개라는 말인데 두 개의 금속을 이렇게 물질 A, B를 넣습니다. 근데 A, B를 넣을 때 열팽창의 정도가 다른 놈들 넣는 겁니다. 만약에 A가 열팽창이 더 잘 된다. 열팽창도가 더 크다 하면은 무슨 말이야? 같은 온도가 변한다고 했을 때 누가 더 잘 늘어나? A랑 B 중에서? A가 더 잘 늘어납니다. 그에 반해서 B는 어때? 잘 못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얘네가 이런 식으로 휘어집니다. 얘는 더 많이 늘어나고 얘는 조금밖에 못 늘어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이메탈이 있습니다. 만약에 뭐 이건 그림으로 봅시다. 그래서 바이메탈은 무엇이냐? 열팽창 정도가 다른 금속을 붙여 만든 장치로서 온도에 따라 휘어지는 정도를 다른 것을 이용하여 자동 온도 조절 장치에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금속의 두 열팽창 정도의 차가 클수록 더 많이 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을 때는 어때? 오른쪽을 보면 금속이 휘어져서 더 이상 가열되지 않게 되는 거고, 온도가 낮을 때는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으니까는 온도가 낮을 때는 계속해서 가열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뭐 이것을 이용하는 예로는 뭐 전기다리 및 화재 경보기 등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뭐 또는 뭐 전기 콘센트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온도가 높아지면은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차단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를 보면 고체 열팽창과 우리 생활이 있는데 철로 이음새의 틈,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철도를 많이 타보셨는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철로가 있으면은 이 철로를 계속 이렇게 안 깔아둡니다. 사실 요 사이마다 틈을 만듭니다. 이 틈을 왜 만들어두냐면 우리나라는 특히 기온차가 크잖아요. 겨울이랑 뭐 겨울에는 막 영하 10도까지 10도보다 더 내려갈 때도 있고 여름에는 뭐 한 거의 40도까지 올라가잖아요. 그죠? 거의 약 50도가 1년에 거의 차이가 있는 건데 겨울에는 얘네들이 만약 꽉 띄어서 만든다고 치면 어때? 겨울엔 문제 없겠지. 그죠? 근데 여름엔 어때? 얘네들이 열팽창 때문에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막 이 철로가 늘어나니까 막 이렇게 휘어집니다. 그럼 어때? 사고 나겠죠? 열차가 선로에서 벗어나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나니까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철로 사이에 조금의 틈을 남겨둡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혹은 여름에는 막 물을 뿌려서 얘네들의 온도를 낮추려고 합니다. 이러한 열팽창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저번 여름 때 많이 더웠을 때 그래서 막 철로 뭐 안전검사 한다고 그러고 막 맨날 물 뿌리고 했던 게 저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면 가스관의 구분 부분, 가스관이 열팽창을 할 때 휘거나 틈이 생겨 폭발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 구부러진 부분을 일부러 만든다라는 거고요. 철과 콘크리트는 항상 열팽창 정도가 비슷해서 건물의 재료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쓰는 콘크리트를 어떻게 쓰냐면 철근이 있어요. 철근을 박아둡니다. 이렇게 철근을 놓고 거기다가 또 시멘트를 채워서 최종적으로는 이 시멘트 안에 이런 철 기둥이 박혀 있는 걸 씁니다. 아시겠죠? 왜냐면은 이런 철들은 이 철근은 늘어나는 건 잘 늘어나요. 그리고 이런 콘크리트는 압축하는 힘에도 잘 버티거든요. 근데 이런 콘크리트는 늘어나는 것에는 좀 약해요. 얘네는 그래서 얘랑 얘를 섞어서 적당한 강도의 저런 철근 콘크리트를 씁니다. 요즘에. 근데 만약에 온도가 높아지면 이런 철근과 이런 콘크리트가 늘어나는 정도가 다르면 어때? 건물이 박살이 나겠죠. 그죠? 콘크리트는 조금만 늘어나고 철근은 만약 길게 늘어나면 당연히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걔네들은 비슷하게 건물의 열팽창 정도를 굉장히 비슷하게 해서 건물의 재료로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치아 충전재, 치아를 틈새를 채우는 것들도 이렇게 열팽창인 치아와 비슷한 것들을 해야 별 문제가 안 생기겠죠. 또한 액체의 열팽창에는 또 어떤 예들이 있어? 온도계랑 음료수병 등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온도계는 높아지는
부피가 증가함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온도를 표현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은 아래에 있는 알코올이 팽창하니까 팽창해서 더 높은 온도를 가리키고 팽창을 하지 않는다면은 아래에 낮은 온도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음료수병. 이런 음료수병이 뭐 배달되다가 어느 순간에는 온도가 높아지는 지역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병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는 좀 음료의 일부를 좀 비워두는 그렇게 배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비열과 열팽창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한 20분 정도 시간 남았는데 책에 있는 문제들을 한번 쭉 풀고 모르는 것들을 한 다음 시간에 질문을 받아봅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르는 문제 있으면 좀 체크를 해두고 오늘은 여기를 한번 쭉 풀어봅시다. 나랑 수업을 안 했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을 한번 다 풀어보세요. 아시겠죠?